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른길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대되신 분들은 푸른길의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푸른길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법한 오늘 속 제목은 이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를 좀 먼저 해볼까요? 저는 푸른길 이사 김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폐선 부지를 푸른길로 주장하고 푸른길을 결정했던 시기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있었고요. 그 당시는 다른 분이 담당을 하고 계셨지만 옆에서 함께 주민들의 집회들을 조직하거나 홍보하는 활동들을 함께 했었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옆에 계시는 박상은 조준혁 국장에게 사무국장을 물려준 이경희입니다. 2006년부터 실은 푸른길에서 이경희 국장을 사수로 모시고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경희를 사수로 모시고 있다가 국장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10년까지 푸른길 동구 구간까지 완성되는 것까지 하고 아마 환경연합으로 복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한 4년, 5년 정도 푸른길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2014년부터 사무국의 정권을 잡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 조준혁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년을 계신 거예요? 최단기인데? 오, 8년. 푸른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푸른길이 20년인 만큼 사무국장님들과 간사님을 포함한 아주 많은 활동가분들이 마을에서 그리고 푸른길에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푸른길의 시작점, 그 다음에 푸른길에 왜 내가 이 사무국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을 하신 이경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맡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 당시에 제가 푸른길에서 실무 책임자들을 했던 거는 아마 2003년 8월인가? 뭐 이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0년 12월에 폐선 부지를 푸른길로 결정을 했고, 그 당시 이제 그 시장님이 폐선 부지를 푸른길로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했던 폐선 부지의 푸른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민들이 설계를 해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 참여 설계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강주시에서는 시민 참여 설계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막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용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 대한 조사들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용역들처럼 그 푸른길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싸워오면서 푸른길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담았던 시민들의 꿈,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상상,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푸른길 공원 설계여가지고 그 푸른길 운동이 시민 참여 설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좀 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푸른길은 시민 참여 설계들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2002년 3월에 남광주에서 그 당시 비엔날레 프로젝트 4 접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2002년 3월에 푸른길 운동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전에는 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 시민회의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푸른길 운동본부라고 하는 좀 더 그 시민 참여의 영역들을 확장하기 위한 그 반대보다는 어쨌든 거버넌스 조직이고 시민의 어떤 공동체 정신을,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설계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푸른길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리고 100만 그루 헌수운동도 하자, 시민이 직접 푸른길 공원을 조성해보자, 이런 많은 그 담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과 협의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그 용역 중심의 설계, 그리고 조성도 뭐 시민이 조성하냐, 그 시가 이렇게 설계대로 조성하면 되지, 이런 시민 참여 틈이 별로 없어가지고 푸른길 운동본부가 결성은 했지만 실제 갈등들이 계속 지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폐선 부지를 푸른길로 쓸 거냐 경전소로 쓸 거냐의 갈등 이후에 이 시민 참여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갈등들이 계속 시하고 그 서로 있었던 찰나에 2003년 8월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계속 갈등을 하면서 일정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하자. 그래서 다시 푸른길 운동본부를 재결성하고 다시 띄우자라고 하는 그 타임부터, 그때부터 제가 푸른길의 실무 그 책임들을 좀 맡았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큰아이를 낳고 출산과 육아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복귀하면서 푸른길 운동본부를 맡아라. 저는 한겨운동연합 소속이었는데 한겨운동연합에서 푸른길 운동본부 실무 책임자를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출산, 육아, 휴가 후 복귀하는 저에게 푸른길 운동본부의 재출범, 재결성 이런 것들의 실무 역할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조준혁 국장에게 푸른길 실무를 넘길 때까지 그 실무 책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상은 국장님께서는 언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까요? 2006년에 들어왔었고, 2006년에 들어와서 경희 누나가 담이 나올 때였나?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담이 때문에 강이 나왔을 때 그걸요.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서 그 환경연합에서 원래 이제 푸른길을 쭉 그 간사 역할을 하다가 국장이 들어가면서 이 실무 책임자로 아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는 못한데 혜경이하고 송혜경 간사하고 같이 푸른길 기차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했었죠. 그리고 아마 2010년도에 그 환경연합으로 다시 복귀를 했었던 게 이경희 국장님 다시 이제 그 복귀를 할 즈음이었고, 출산휴가 갔다가 복귀를 하고, 저도 이제 푸른길이 일정하게 그 한번 끝나고 나서 동구 구항까지 조성이 끝난 이후에 남광주를 재정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연합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이제 푸른길 기차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던, 사무실보다는 기차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던, 그리고 아마 제가 있었던 시기가 그 시민 참여 뭐 헌수기금을 헌수기금도 모았었고, 헌수기금으로 실제 그 식재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식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전체 구간에서의 그 조성 기간에는 제가 이러저러한 실무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0년 말쯤에 2011년부터 그 이경희 그 처장님이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푸른길을 다시 맡게 되고, 그랬죠. 받았던 걸 다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넘기는. 제가 있을 때는 저는 한겨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푸른길 운동을 했던 때, 그러니까 한겨연합이 푸른길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푸른길이 독립되기 전 그 약간 사무실, 어쨌든 사무실 타입, 한겨운동연합이 그 푸른길의 베이스 캠프였을 때, 그 우리 박상은 국장님은 푸른길 기차, 그 험한 푸른길 기차가 베이스 캠프였을 때, 우리 조준혁 국장은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보면 럭셔리한 방문자 센터가 있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본인한테. 어쨌든 딱 보는 것만 봐도 제가 가장 럭셔리하게 생겨서 역시 이런 걸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들어오셨잖아요. 어쩌다가. 저도 이제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일단은 이제 그 다른 단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 맡는 업무가 뭐 도시수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 파트만 다른 단체에서 계속 맡아왔어요. 이러다가 이제 그 푸른길에서 좀 활동가를 구한다. 요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푸른길은 지역에서 공원이나 녹지나 여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단체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제 저의 좀 활동가로서의 이제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뜻깊은 곳이고요. 그 앞에 두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그 환경연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푸른길에서 이게 픽업이 돼서 이 한길의 번호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이런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비환경운동 출신 아니 그 환경운동이나 출신이 아닌 첫 번째이자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사무국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푸른길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채 1기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공채가 나가고 그거 이제 시험을 보시고 들어오신 거. 아, 그럼요. 비슷하죠. 면접도 네. 정확하게 보고. 네. 아, 제가 그 면접 날도 기억하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 다 같이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경희 선배도 있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준혁아, 미안하다. 나 환경연으로 다시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살짝 그때 약간의 배신감도 조금 있었고, 아, 조금 낚였구나. 아, 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잘, 어차피 물려주셔서 잘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족발도 사드리고 족발 사드리면서 소주도 사드리면서 함께 하자. 그럼요. 이렇게. 저는 그 이경희 처장님이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 중에서 가장 부자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것저것도 사주시고 막 갑자기 그 미안해서 그런 지금까지 모르는지 갑자기 막 그 상품권이 막 카톡으로 날라오기도 하고요.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모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네. 그걸 나는 몰랐네? 그걸 나는 몰랐네? 그 사이에서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그러네. 네. 그걸 나는 몰랐네. 괜찮아? 다른 누나들 보내준 게 있으니까. 그 사무국을 푸른길에서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곁다리식으로 있다가 이제 푸른길로 독립을 하면서 어쨌든 사무국으로서 역할들을 세 분이 수행을 해주셨는데 혼자서 사실은 사무국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연계된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집행위원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뭐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 자기가 이제 하고 있었을 때 나의 정신적 주주, 나는 이분한테만 얘기하면 뭔가 해결됐다. 내지는 나와의 동반자로서 나 이분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를 10번도 더 때려쳤다라는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경희 국장님부터 이렇게 해서 네. 나의 정신적 지주, 나의 네. 이 동반자 네. 누구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나의 해결사는 뭐니 해도 조동봉 교수님. 아니 제가 조동봉 교수님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푸른길 운동에서 두 명의 중요한 조씨가 있는데 한 분은 조진상 교수님이고 한 분은 조동봉 교수님이다. 그래서 아마 푸른길 운동, 그러니까 시민 참여의 푸른길 설계와 시민 참여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틀을 잡아갈 때, 그러니까 푸른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진상 교수님이 큰 역할들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도 조시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푸른길을 시민 참여의 설계, 그리고 시민 참여의 그 관리들을 해나갈 때 조동호 교수님께서 큰 역할들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 참여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로는 설계를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쉽게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용역사가 뭐 그런 것들을 해주거나 하는 게 되게 느리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현장에서 듣지 않고, 뭐 전달해서 뭘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설계자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설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정리하거나 그 의견들을 담아서 그림으로 그려서 또 보여지는 거.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아, 내가 얘기했던 것이 설계 그림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라고 느껴야, 알아야 이것이 스스로의 만족감들도 있고 내가 공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참여 의식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해주는 역할들이 항상 조동봉 교수님이 해주셨고, 그 당시에는 그 조동봉 교수님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일 수도 저희 입장에서는 참 융통성이 없으셔가지고 학교에 수업을 잘 안 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학교 수업에 맞춰가지고 세팅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꼭 빼주셔야 돼요 해도 잘 안 빼시는데, 그래도 빼주세요 하면 좀 한 번씩 이렇게 맞춰주셨던 시점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해주셨고, 어쨌든 문제가 이런 부분에 막혀 있어요 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풀어주셨죠. 네. 박상은 간사님께서 뽑는 지금 정신적 지주는? 정신적 지주 나이잖아. 일단 기둥이 집을 지탱을 하려고 하면 기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기둥 중에 하나. 네, 이경희 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그리고 경인호도 방금 얘기하긴 했는데 조동무 교수님이 실은 안 가고 계셔요? 그렇죠. 아니 계셔서가 아니고 실은 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에 대한 교수에 대한 상이 일정하게 있어요. 교수는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들로만 딱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조동문 교수님의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 머리 하얀 아저씨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네?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월동입니다. 주월동에 저희 시민참여 숲 하고 있을 때 조동 교수님을 뵙지는 못하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계시는데 복장을 봐서는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가 머리도 하얗고 옷도 잘 입고 요즘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교수님도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차 옮겨놓고 제가 이제 기차에 있을 때 교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빗자루 찾아서 앞에 청소를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었었고, 좀 지나니까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이 일 저 일 막 시켜도 되겠다라고 이제 편해질 때쯤 그만큼 푸른길 일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해주신 분이 조동무 교수님이고, 또 하나의 큰 축으로는 저희 대표를 해주셨던, 제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해주셨던 분이 송인성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근우 변호사님, 이 두 분을 모셨었는데, 송인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제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고, 웬만해서는 안 해주시는 분인데 해주시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근우 변호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시기에 동구 쪽에 설계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여기 농장다리에 폴리 들어갈 때, 승유상 작가의 폴리 들어갈 때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에 계속 변호사 하시고 판사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 정말 날것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얘기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저희 푸른길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라서
이게 여러 분들 중에 푸른길 하면 푸른길을 지탱할 수 있는, 저를 지탱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푸른길을 지탱해 주신 분들이 그런 여러 개의 기둥들이 있어서 실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분들인 거죠.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 푸른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조준영 국장님께서는 여러분 말해가지고 조 교수님, 조진상 교수님 얘기했잖아. 네, 조준영 국장님께서는 이제- 조동욱 교수님 계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일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일했던 활동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국화, 박주영, 윤월성, 김태경 간사님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딱 사무실에 2명 있잖아요. 2명 있는데 계속 얼굴을 보고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는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총력전이거든요. 다른 큰 단체처럼 뭐 업무를 분장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랑 같이 했던 간사님들이 가장 그래도 고맙고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푸른길이 공간을 만들고 이런 역사 때문에 제가 제 전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연락하면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신 우리 2분 선배님들까지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힘을 얻고 있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질문지를 보신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질문의 방향을 합의하셨군요. 그렇지. 아니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사회자와- 이거는 저의 정말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던 걸로 합시다. 네. 네. 아름답네. 네, 그렇네요. 네. 뭐- 좀 되게 좋은 멘트로 딱 준비해갔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태생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닌가 갑자기 또 아, 생각이- 태생이. 그래. 네. 네. 그러니까 뭐 푸른길 공채고. 기반으로 가지고 네. 계시니까 또 다 네. 챙겨주신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네. 오늘 이제 3분의 국장님 모셨지만 또 원래 이제 국장님 외에 활동가 분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뭐 이경희 국장님께는 박상은 간사님이 계셨고 박상은 간사님과는 송혜경 선생님이 같이 계셨고 또 조준혁 간사님과는 또 이렇게 4분의 또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들께 또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국장님이시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내가 푸른길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가 있어야지 약간 푸른길과 맞다. 그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푸른길을 나는 좀 뭐 활동으로서 조금 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러한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순서를 바꿉시다. 응답의 순서를. 네, 그러면은 왜냐면 이래가지고 저도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좀 괜찮은 멘트를 네. 준비해 놓을게요. 조준혁 간사 국장님께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푸른길 국장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푸른길에 대한 활동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일상적으로 일반 시민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런 걸 대했을 때 정말로 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실제로 방문자 센터에 있다 보면 정말로 수많은 다양한 성질의 시민들을 만나는데 그런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무던함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게 일상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저희가 아무래도 공원 녹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내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원 녹지나 도시 공간에 대한 조금 본질을 조금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많이 좀 고생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은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질. 일단은 뭐 실무적으로는 뭐 실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이해, 이게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실은 처음에 거기에서 힘든 게 있었어요. 나무만 열심히 심으면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사고의 폭도를 좀 넓혀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같이 부대껴야 되는 뭐 사람들, 뭐 자연, 나무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고까지 좀 같이 해야 되는 푸른 길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손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보태지고 하면서 그 공간에 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 공간이 다양한 이해 요구자들에 의해서 또 다양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던 공간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이것저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었었고 저는 그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헌수기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간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좀 그 머릿속에다 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푸른 길에 아마 식재된 시민 헌수로 이루어진 나무들이 수백 그루가 될 텐데 그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 건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걸 하려고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겠는데 그런 그 공간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철학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아까 준혁이가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어떻게 어울릴지 저 같은 아이 성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기차에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뭐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는 그 시민들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 있었고요. 이건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송혜경 간사하고 혜경이하고 일할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혜경이가 또 미대 나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나 이런 걸 디자인을 뽑아가지고 와요. 세 개를 보여줘요. 세 개를 보여주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물어봐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물어봐요. 색이 조금씩 달라요.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도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빨갛게요. 그런데 뭐 버건디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게 낫냐라고 물어봤었던 그때가 뭐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고 디자인 사무국장이 되려고 푸른길의 사무국장이 되려고 하면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네요. 이효희 국장님께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자질이요? 느끼셨나요? 자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푸른길 운동,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넘게 푸른길을 의제로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저를 이제 지탱해줬던 힘이라고 하면 철도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열망. 왜냐하면 1930년경부터 철도가 다녔으니까 근 70년 가까이 철도변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가 놀랬던 게 아마 98년이나 99년 뭐 이쯤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과거에 경전철로 이걸 하지 말고 푸른길로 활용하자라고 시청 앞에서 경전철 반대 집회를 할 때 이 계림동, 산수동, 뭐 동명동 이쪽 지역에 철도변 주민들한테 전단을 이렇게 뿌리러 돌아다녀요. 근데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집에 앉아서 들어와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해가지고 토방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토방에 있는데 안방에 있는 쪽창으로 기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도감이 이 작은 쪽창에 지나가는 그 빠르게 그때는 기차가 다녔으니까 그 폐선이 되기 전에 기차가 다녔던 그 시절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그때 하고 그분들이 이 뭐 폐선이 돼서 주민들이 철도의 폐선을 요구해 왔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새롭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다시 경제적 타당성 아니면 편리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철도 2호선에 교각을 받고 그 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부하고 함께 내 삶의 공간들을 다시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열망과 그리고 그것들을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했고요. 그분들의 이제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철도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정작 국가로부터 배상 뭐 이런 것보다는 철도를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범칙금 이렇게 뭐 이런 범칙금이나 뭐 하고 그 벌금 뭐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 그런 과거에 철도변에 살았던 주민들의 삶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교통수단의 운송에 우선했던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푸른 길이 되고 나서 이렇게 폐선이 되고 푸른 길이 되면서 그들의 삶도 사실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사실 주변이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으로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꿔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뀜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바뀜으로써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도시의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도시의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게 내 삶을 바꾸어 나갔던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도시 공간 전체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하는 여러 계기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 희망이 저를 설레게 했고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계속 푸른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힘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만족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아쉽기도 한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일정 정도 이렇게 푸른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푸른 길을 향유하고 푸른 길에서 즐거움을 느끼시죠. 근데 워낙 그 주변이 열악한 주거 환경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되다 보니 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푸른 길이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외부에서 사실 이제 원주민들은 그 재개발로 또 밀려나기도 하고 워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 착률 자체가 낮으니까 그분들은 또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누리기도 하시지만 그분들의 삶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재생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입이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그 푸른 길에서 어떤 삶의 활력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푸른 길이 주민들한테 만나면 푸른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좋아진 점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얘기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주민들한테 철도 부지가 폐선이 되고 푸른 길로 바뀌고 나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날마다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뭐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해. 그다음에 새소리가 들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가장 저는 푸른 길의 효과 중에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게 부부싸움이 없어졌어. 왜냐면 저녁에 집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이웃을 만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부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산책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그거보다 주로 없어졌다.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대화라고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통의 가장 기본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푸른
일이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넓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약간 얘기를 정리하면 사실 푸른길이 그 시대별로 각자의 활동들을 영위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된 부분들을 또다시 이해하면서 푸른길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그 원래 푸른길의 뒤에 동사가 있잖아요. 푸른 길을 잇다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라도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과 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그래서 각자 기억하시는 나는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저희가 또 그 푸른길 인근과의 동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와 연결되거나 이러한 활동들도 전개를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나시는 시민분들이나 어떤 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좀 기억나시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에까지 이제 주민들과 만나고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일상적으로 주민을 많이 만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항상 일상적으로 만나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푸른길을 외부에서 오신 그러니까 타 지자체나 저희가 정말로 목적 방문이 많으세요. 지자체라든가 기관, 뭐 학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푸른길을 보고자 광주를 찾아오시는 팀들이죠. 그 팀들이 왔을 때 이제 푸른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 표정에 보이는 감정들이 있어요. 아, 대단하구나. 아, 정말로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보통 찾아오면 자기네도 이거를 조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광주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정말로 광주의 조금 브랜드가 되는 도시공원이구나. 정말로 이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를 느꼈을 때가 저는 가장 매 순간마다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푸른길 운동을 그리고 푸른길을 조금 더 이렇게 지키는데 더 힘을 내야겠구나 하는 게 많이 맞고요. 박상훈 국장님께서 기억나시는 시민이나 뭐 여러분들이 있겠는데 사업적으로는 일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로 고민해 보면 가장 큰 게 푸른길 운동본부 그리고 푸른길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 헌수 운동이었었고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경험을 만들어 준 시민 참여의 숲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저희가 나무를 심었었던 게 누군가를 뭐 기억하기 위한 그 가족의 추억을 공유하는 뭐 하나의 매개로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 사무실로 그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 전화를 주셔서 우리 딸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우리 손주들 나무 심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좀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계림동에다가 나무를 식재하셨던 분이고 제 기억에 30대 말쯤 되는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셨던 분인데 조카들한테 그 푸른길에 나무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 조카들 이름으로 나무를 식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모시고 그날 그 조금 그 비가 추적추적 오긴 했었는데 많이는 오진 비가 오는데 그분을 모시고 거기를 갔었거든요. 이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심었었던 나무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작은 나무였었는데 그 나무라고 얘기하니까 부여잡고 우시더라고요. 당황스럽죠, 저는. 근데 그 한참 후에 무슨 일이라고 여쭤보니까 그 조카들이 이뻐해서 결혼 못하고 근데 따님이 아프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 그 헌수기금을 내셨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잊고 있다가 저희가 헌수 그 자들한테 다 나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린 걸 그 아버님이 보시고 그 마치 딸을 그 보는 듯이 그 우시더라고요. 이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하면 뭐 그분이 아닐까. 지금은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그분 성함도 기억이 나질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정말 뜻깊은 어떻게 보면 푸른 길 안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원의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뭐 금방 박상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이제 그 헌수 운동하는 아마 정말 시민들이 봄 가을철에 내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었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사실 이야기가 없는 게 없죠. 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먼저 간 아내를 추억하기도 했고, 뭐 태어난 아이의 뭐 100일을 축하하기도 했고, 뭐 결혼을 기념으로 해서 했던 그런 한 분 한 분의 정말 이야기들, 뭐 그게 다 이렇게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경전철 반대 푸른길 조성,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활용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동네마다 주민 대책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계림동 대책위, 산수동 대책위, 동명동 대책위, 백운동 대책위, 주월동 대책위, 진월동 대책위 주민들이 이제 푸른길로 이걸 만들자라고 뭐 했었고, 그 주민들이 계속 푸른길 가꾸기, 그러니까 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 뭐 푸른길 도시철도 이설부지 푸른길 시민회의였던 했나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했던 이 조직에 주민으로서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 대표분들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이제 스쳐가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경운동연합이 최근에 이제 집을 계림동에 이제 푸른길과 접한 집을 샀는데 바로 그 집 후문 쪽이 계림동 대책위 위원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장의용품을 파는, 그러니까 철길가에 장의용품을 파는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되게 또 토지도감 역할들을 하셔가지고 그분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아니 돌아가셨나? 아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주민대책위 우리 백운동에 뭐 천 선생님도 작고 하셨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고, 다른 몇몇 분들 이제 그 당시 대책위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98년, 99년에도 70대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끔 소식들을 듣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기억나고, 그리고 우리가 폐선부지를 전체로 푸른길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뭐 산수동이나 동명동 주민들의 통큰 결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남구 지역은 철도부지 옆에 도로가 있어서 사실 뭐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응급시에는 구급차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요 동구 구간 쪽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집이 전소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철도 부지가 도로로 사실은 더 기묘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흥동, 계림동, 산수동, 그때는 동구 그러니까 북구 중흥동이 시작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동구로 편입되었지만 이쪽 특히 산수동, 동명동 이쪽의 철도 부지 주변은 도로가 없어서 겪는 불편함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만들 때 전체가 하나의 녹색 띄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게 끊어지거나 중간에 도로로 이용됐을 때는 이 푸른길이라고 하는 연결성들이 보행 녹지로서의 연결성들이 떨어진다라고 논의들을 하고, 동구에서 금면 이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다 연결하자라고
합의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논의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에 마을에 비어 있는 땅이 있으면 정말 마을에서 기묘하게 쓰여질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 도로는 나중에 이제 뭐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폐선 부지를 전체를 다 그 푸른 길로 만들었던 과정에는 지금 동구 지역 주민들의 뭐 통큰 합의 이런 것들이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걸 이끌었던 우리 뭐 동명동의 최 선생님이라든가 뭐 계림동의 그 주민 대표 역할들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광주의 시민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서 푸른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오늘 다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각자 활동한 시기들이 다 다르셔가지고 활동을 필요로 하는 저희가 그 왜 활동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활동비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다 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때는 사실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재직 중이셨고 뭐 여기는 또 다르게 푸른 길로 와서 재직이 되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일해서 너무 좋았다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환경이 지금 현재의 환경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사무실을 앵겨서 옆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에 푸른 길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돈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싸우는 조직을 그러니까 이제 경전철 반대 푸른길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그 투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투쟁을 할 때 함께했던 단체들이 분담금도 내서 그 투쟁의 기금들을 마련하고 활동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사무국 역할을 하는 환경운동연합이 많은 재정 부담들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푸른길 운동본부에서 헌수운동을 했을 때 사실 우리 통장에 돈이 많았죠. 헌수운동을 하는데 뭐 6억, 7억 뭐 이렇게 그 헌수를 했으니까 돈이 많았지만 헌수운동을 해서 그걸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쓸 수는 없다. 시민들이 내주시는 헌수기금은 오롯이 그 푸른길 공원의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또 환경운동연합이 모든 그 상근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돈이 사무실 운영비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2명씩 우리 박상은 간사나 송혜영 간사가 있고 할 때는 우리가 그때 사무실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했냐면 환경운동연합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한 명 인건비 플러스 알파 정도 그리고 제가 연차가 워낙 많아서 급여가 많은 편이거든요. 환경운동연합 연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명 플러스 알파 운영비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활동비는 저희가 마련한 전략은 상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상금 그러니까 상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UN 헤비타트에서 주는 두바이 어워드 뭐 이런 것들도 내고 상금 3천 그때 얼마였지? 3천만 원 좀 됐나? 안 들어왔어요? 네, 떨어졌어요. 본선에 진출하고 전 세계에서 12개를 뽑았는데 거기에는 진출을 했어요. 근데 베스트 이게 지역별 리저널로 이렇게 주니까 5개 리저널이었으니까 5등 안에 들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거기는 못 들어가지고 3천만 원을 못 받고 국내에서 상금이 있는 상, 뭐 산림청에서 하는 무슨 숲 지킴이 상, 뭐 상을 아무튼 많이 받았어요. 볼보. 그래 볼보 어워드 받아가지고 저 뒤에 보면 볼보는 저기 가져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숲 볼보 1,000만 원? 공존상 저것도 네. 상금이 있었던 상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숲지기 한 네네. 300만 원? 500만 원? 막 상금이 기억나는데요. 500만 원? 대한민국 녹색 대상? 상금이 얼마였을까요? 아무튼 이런 상금으로 운영비를 좀 일정 정도 충당하고 예, 그래서 헌수기금은 오롯이 나무 하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는
사실은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상을 받는 것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운영비를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금이 있는 그 상 받았는데 저희가 한 열 몇 개 상을 받았을걸요? 16개의 크고 작은 상을 받았는데 이게 꼭 그 저희 단체가 아니라 광주시하고 뭐 공동수상, 광주시가 어찌됐든 푸른길을 주제로 받은 상은 16개인데 단체가 받은 상 중에는 상당 부분 상금이 있는 그런 상을 네. 그렇죠. 아주 실속이 상금 없으면 별로 저희가 그 공모에 참가하지 않죠. 재정의 노력을 네.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네. 저는 상을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상을 여러 개 받았다고 하고 14개 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뒤쪽에 사실은 상금이 있었다. 이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아 상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권위 있는 상들을 조금 많이 받고 국내에서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하인드 안에 그 스토리 중에 혹시 나는 이거를 꼭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이 혹시 있으실까요? 노벨 평화상?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힘들었었던 게 그 마을 공동체, 푸른길이 생태문화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푸른길이라는 공간을 가꾸는 데까지는 그 크게 힘든 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푸른길이라는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푸른길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진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개 이야기, 1,000개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월동하고 좀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주월동 가서 그 주월동에서 정말 저희 열심히 했었고 재밌게 놀았었고 그래서 그 성과들을 잘 모아서 그 아마 지난해에서 1회 그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 저희가 초청을 우수 그 사례로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그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저희는 영혼까지 갈아 넣지는 못했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고 활동하신 그분들 얘기 듣고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했어도 만약에 우리가 상을 받으면 너무 미안한데 너무 쑥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변 마을들하고 뭔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가긴 했었는데 푸른길에서 그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꼭 받아보고 싶은 상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푸른길 주변의 마을들하고 같이 그 원래 푸른길이 지향했었던 생태문화 공동체의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전국 지금도 있죠. 네. 전국 상을, 마을 만들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상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상금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상금이 있습니다. 네. 좋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국장님이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상금을 받을 욕심 내지는 뭐 이런. 저는 상금을 바라보면서 뭐 콘테스트에 도전하진 않겠습니다. 우린 뭐가 되냐? 다만 뭐 푸른길을 더 널리 알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나 준영이 부끄럽든지. 마지막에 말 시키지 마세요. 먼저 시키세요. 부끄럽든지. 뭐 그리고 뭐 수상 나왔는데 이게 그 보통 공간을 조성하면 조성했을 당시에 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뭐 푸른길이 리뉴얼되고 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재생 쪽으로 여기에 좀 성과가 있다는 것을 조금 정립하면 될 것 같고요. 저 때는 이제 뭐 아시아 도시경관상 하나 받았는데 이때 또 있는 게 그게 원래는 저희 푸른길 단체나 이제 기관한테 공간한테 이제 상을 주는 건 아니고 거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에게 이제 수상하는 건데 저희가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광주시가 이제 한동안 수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면서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실제로 준비는 다 저희 푸른길에서 했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상패하고 상장이 나와요. 근데 2개 나왔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우리는 상패를 가져가겠다. 상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상패가 꽤나 멋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상패를 우리가 골랐어야 했는데 좀 그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활동가들의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겠다. 제가 이거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으로 갔죠. 수상을 하고 리플레션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관에서 봤거든요. 보통 도시에서 행정에서 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 민간단체가 받으니까 막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그래가지고 어버버 하다 왔는데 그래서 역시나 그때 느낀 것은 이제 외국 출장을 가면 안 되겠다. 언어가 되는 경희 선배나 이런 양반들이 가야지. 나는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 그 국장님들 중에 자질 중에 하나가 언어 실력을 또 봐야 되네요. 또.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요, 맨날 경희 선배 술 먹으면 막 아시아 안 하고 막 에이시아 이러고 진짜 나 은근히 영어를 조금 쓰려는 때가 오면 어김없이 영어를 그러지 장렬합니다. 않습니다. 제가 절대 에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엔 에이시아지만 비행기가 딱 랜딩하고 나면 아시아입니다. 제가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에이시아 딱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그룹 중에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그룹 중에 한 그룹 아니면 정말 기억에 남는 그룹들이 공무원들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 담당 계장님 누구였지? 이미진 과장부터 시작해서 손광식 그때 성관 선생님 계장이 아니었고 그 주무관이었죠. 담당 계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박인종 과장님, 계장님 과장님이겠죠. 노홍기 그 당시 계장님 박인조 사실은 공원 녹지과 직원들이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뭐 한 6억 7억 가까이 이제 모으긴 했지만 얼마나 모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참여의 숲이라고 하는 구간을 비워놓고 시민들이 직접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내어주는 건 행정에서는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빨리빨리 모이지 않고 헌수기금이 빨리빨리 모이지 않고 봄, 가을철에 내나무 심기로 하나씩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걸 기다려야 되는 근데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다른 구간은 다 조성됐는데 왜 시민참여 구간은 조성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민원 전화에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시민참여의 숲은 모듈 식재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서 숲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컨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잔디 대신 우드칩을 처음으로 깔았던 그 당시는 공원이라고 하면 딱 나무 다 심고 잔디 쫙 깔고 그러면 공원이었는데 지금이야 우드칩이 익숙해졌지만 아마 푸른길 시민참여의 숲에서 우드칩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잔디보다 우드칩을 심는 게 훨씬 관리가 편해. 공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공원의 어떤 그 식재하고 관리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나는 계기로 결론적으로 됐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왜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참여의 공간은 왜 작은 나무만 이렇게 많아요. 막 이런 많은 민원 전화들을 받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는 사실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으로서는 많은 압박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또 함께 해나갔던 공무원들 그분들도 정말 다시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러니까 새롭게 아마 그분들도 처음이었을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 네. 시민들에게 설계와 조성을 다 이렇게 맡겨보는 이 새로운 것 큰 도전이었을 거고, 아마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 아니면 위에서부터 또 그 압박들이 있었음에도 참여라고 하는 걸 믿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서로에 간의 신뢰인데 그 신뢰를 깨지 않고 계속 믿고 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공무원분들이 참으로 기억에 남네요. 조성하는 시기, 그 푸른길 공원을 결정은 고지우 시장님이 하셨고, 조성하는 시기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은 이제 박강태 시장님. 이제 관리 쪽은 아마 그 윤장현 시장님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박강태 시장님 시절에 많은 예산들을 그 뭐 환경부의 뭐 자연환경보건기금부터 시작해서 복권기금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광주시가 돈이 없어서 이 공원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점에 그런 기금들을 가지고 와서 공원 조성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 사실 복권기금은 막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들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건 정책적 결정들을 시장이 이 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근데 사실 뭐 한 10년 가까이 이제 오랜 기간 걸리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랜 기간 걸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선적인 어디에, 사실은 행정은 그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판단했을 때, 지금은 기후위기나 기후재난의 시기에, 그리고 이 뭐 탄소 중립의 시기에 녹지가 갖고 있는 많은 환경적 기능이라든가 그 역할, 그리고 실제 이 작은 녹지가 줄 수 있는 도시의 보건, 복지, 뭐 문화, 예술, 뭐 도시의 재생, 이런 측면들이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 작은 길이 이걸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왜냐면 그 폐선 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었던 첫 사례잖아요, 광주가. 전국적으로도 이 철도 부지를 푸른 길로 좁고 길다란 녹지가 갖고 있는 기능, 효과, 이런 것들에 경험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좁고 길다라고 무조건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적인 넓은 100만 평의 공원보다 뭐 10km, 20km의 녹지가 갖고 있는 효과들, 길다란 띨녹지가 갖고 있는 효과들을 지금 경험해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긴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그렇게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신 시장님들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거죠. 저희가 아주 폭넓게 정치적인 입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은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푸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주축에 있는 사무국들은 보통 매일 하루하루를 푸른 길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분들과의 이제 대화 관계도 있지만, 이제 매일매일 사실 조성하는 입장과 싸움의 시작 지점,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의 하루 중에 대부분은 이걸 하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게 또 특별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기 조준혁 국장님께서는 보통 하루에, 그 다음에 뭐 1년에 나의 한 반은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푸른 길을 많이 걷죠. 네. 왜 그러냐면 뭐 안내를 한다거나 뭔가를 이제 뭐 제안을 해야 된다거나, 오히려 행정에서 공간 변화를 소소한 거 주고도 협의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저희가 앉아서는 못하니까 현장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자센터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상적인 안내라든가 아니면 기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제 어차피 협의할 때는 내가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방문자센터 기차에 오면 내가 조금 서비스직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무래도 푸른 길을 가장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걷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그 뭐 제보도 좀 들어와요. 연락을 해서 이게 뭘 하고 있다. 뭐 그러면 그 뭐 공원녹지가로 안내할 때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할 때도 있고 좀 그렇고요. 그 가장 이제 그래도 공간을 조금 바꾸는 것들이 있을 때 그래도 누군가는 행정 마음대로는 할 수는 있겠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보편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을 때 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희 아, 국장님. 저요? 네. 저는 사실은 푸른 길에 저의 업무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를 다 썼던 시기는
그러니까 사단법인 푸른 길로 만들고 한 3년? 우리 조준현 국장에게 푸른 길을 이렇게 딱 드리기 전까지 한 3년이고 계속 푸른 길과 환경운동연합을 같이 워낙 능력이 많아가지고 투잡 급여는 맞아요. 하나 뭐, 네 그래서 이걸 해서 그 오롯이 그 푸른 길 쪽에 이렇게 공간을 쓰거나 했던 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푸른 길 현장에서 사실은 몸보다는 말을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상은아 뭐 나무 구덩이 좀 파놓을래? 상은아 덤프 좀 흙 받아올 테니까 좀 풀래? 뭐 이런 거 상은아 가서 명찰 좀 할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교수님 뭐 조 교수님 가서 현장 좀 확인해 주세요. 교수님 가실 때 제가 함께 동행을 할까요? 뭐 이 정도여가지고 아, 네. 푸른 길 현장에서 많이 막 부딪혔던 건 없고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왠지- 이제 관찰자로서 그 썰렁했던 그 기차 막 춥고 외롭고 썰렁했던 기차에 우리 상은이를 남겨놓고 저는 따뜻한 환경운동연합으로 갔던 그런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우리 공간에서 많이 남죠. 네. 왠지 그 이경희 국장님 말씀하신 네. 다 내 위주로 갔어. 뭐 이런 느낌. 아니요. 그러니까 푸른 길 현장에서 그 막 부딪히는 그러니까 푸른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은이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조동훈 교수님이 있었고 김수란 박사님이 있어서 실제 저는 삽을 들고 식혈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란 박사님과 상은이가 식혈할 때 가서 그 잘 파는구나 이렇게 보는 정도? 네. 왜 기억이 없지? 내가 나무 구덩이를 판 기억이 없지? 조동훈 교수님이 나무 구덩이를 팠던 기억도 있고 다 있는데 없네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불림과 그렇죠. 삽을 주셨던 박선우 국장님께서는 아니,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사람들한테 이게 푸른 길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뭐 그 선후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푸른 길 정말 좋아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내가 푸른 길에서 가장 거기에서 나무를 심었던 일하는 아저씨들 빼고 가장 내가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 중에 하나, 조 교수님이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내가 거기에 가장 많은 나무를 심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성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식재를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그리고 관리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실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면서 우리 나무가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심어져 있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주 푸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다양한 뭐 굳이 꾸며서 얘기하자면 다양한 실험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푸른 길 주변에서 생태문화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태문화 공동체가 뭐지라고 얘기를 여러 뭐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내부적으로도 얘기할 때도 아주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실제 모습은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길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놀 수 있어요라고 해서 뭐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뭐 영화제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보고 푸른 길에 기차에서 셈이라도 그려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뭐 주민 대학도 그리고 해설사 교육들도 진행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나름 성과를 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 식사 이후에 그 여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핸드폰에 GPS, 스마트폰 나오고 GPS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찍어보려고 했는데, 가서 찍으면 오늘 찍었을 땐 여기인데 다음날 가서 찍으면 저쪽에서 나오고, 내 핸드폰으로 찍었을 땐 여기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는 그 좌표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면을 보고 찾아가야지. 저도 애들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2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아마 지금 가서 찾으라고 하면 그 나무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된 그 구간에 그 자기의 그 추억을 할 수 있는 그 나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안내하는 그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할 몫은 아닌 것 같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푸른 길이 어떠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웹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상에 자기의 소소한 일상들을, 푸른 길에서의 일상들을 뭐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생활 주변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얘기했었던, 우리가 꿈꿨었던, 시민들이 꿈꿨었던 방향으로 보다 더 빨리 가게 하려고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방향들을 잡아주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또한,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저는 박상우 국장님을 처음 봤었던 게 헌수하는 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외형적으로 보시면 되게 마르셨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 조경하시거나 이렇게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이 좀 마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구덩이를 파고 계시고 이래서 사실은 그 푸른 길과 연계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상상을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날 나무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도 날라주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관리를 좀 도움을 주시려고 오늘 오셨나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경희 국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계셔가지고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랐죠. 대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는? 나는 그러니까 땅을 팔아, 이렇게 예를 들면 땅을 파세요. 네. 땅을 어쨌든 내 나무 심기 준비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상은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파져 있을 때 간단 말이에요. 상은이가 그렇죠. 땅을 잘 파나요? 일을 잘 하나요? 네. 땅을 잘 팠지, 내가. 네, 잘 팠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조준혁 국장님이랑 만났을 때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가끔 땅도 파고 해서 이제 같이 파는 건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경희 국장님이 땅 파는 건 사실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니까 제가 흙을 덮어본 적은 있어도 네. 나무를 심고 흙을 덮어본 적은 네, 있는데 네. 뭔가 파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네. 왜 파본 기억이 없죠? 내가 안 팠으니까. 팠으니까요. 안 팠으니까 기억이 남들이 없습니다. 팠으니까. 네. 푸른 길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시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푸른 길에 요청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싶어 하거나 변화들을 매 시기마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폴리도 얘기해 주시고, 또 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고, 푸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백운광장에 있었던 백운고가가 또 사라지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으로 브릿지가 또 새롭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싸움을 필요로 한 푸른 길의 가치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었던 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도움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중간적인 이제 푸른 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좀 기억이 나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푸른 길이 그러니까 폐선 부지를 푸른 길로 결정하고 푸른 길을 만들자고 만드는 것을
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만큼 폐선 부지를 푸른길로 만들자라고 하는 열망도 컸고, 푸른길이 완성되었을 때 푸른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 푸른길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좋네. 그러니까 아까 부부싸움이 없어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재생의 축이자, 그리고 도시의 생태 축이자, 문화의 축이자, 이런 도시의 많은 기능들, 보행의 축부터 당연히 뭐 녹지축, 보행축, 문화축, 도시재생까지 마을 공동체를 또 연결하는 축이기도 하고, 이런 축으로서 그 푸른길이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걸 다 알지만, 개발의 어떤 편리, 그 주변 지역의 개발에서 푸른길을 그냥 횡단하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용하고 그냥 쉽게 그냥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이다. 녹지는 그냥 잠깐 밀어놔도 상관없다. 녹지보다 도로가 우선하고, 녹지보다 철도가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이 우선하고, 녹지보다 재개발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푸른길 주변에 재개발들이 많죠. 근데 과거에는 2000 몇 년쯤이었을까요? 7년, 8년쯤에 푸른길 주변에 재개발 지역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푸른길 운동본부와 기억나죠? 안 나시나요? 네. 푸른길 운동본부와 5개의 재개발, 제가 기억은 5개의 재개발 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재개발 구역하고 푸른길 주변 접해갖고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의 건축선들이 있잖아요. 건축선을 최대한 뒤로 후퇴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기부 체납할 녹지나 아파트 내부에 조성할 녹지들을 푸른길 쪽으로 붙이는 방법, 그리고 뭐 아파트에 기부 체납하는 공원 같은 경우도 푸른길 쪽에 붙여서 이 푸른길과 바로 접해서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푸른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폐쇄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푸른길을 그래서 아파트를 최대한 후퇴해서 하는 것으로 짓자. 푸른길을 함께 푸른길 주변의 재개발들도 푸른길의 가치들을 존중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협약들을 맺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언제? 2006년. 6년이었나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네, 산수동 네. 굴다리 네. 있는 쪽에, 그래서 푸른길과 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사이에 녹지가 그래도 좀 아파트 단지 내 녹지가 푸른길 쪽에 붙어 있어서 좀 아파트 건축물이 뒤로 후퇴해야 했다,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두산도 뭐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개발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접점의 방법들을 찾았던 사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상환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게 저희 때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아마 재개발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을 거고, 그리고 푸른길이 조성이 된 이후에 뭐 가장 웃긴 사안 중에 하나가 아마 진월동의 뭐라고 해야 돼요? 폭 2m 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다가 건물을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 포함해서 아마 재개발하고 재개발 추가하고 푸른길에 공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양하게 좀 고민하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푸른길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른길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푸른길에다가는 공원이라는 공간,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무조건 들어오면 좋다라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남구청에서 효사랑탑인가? 효자 써진, 언젠가 어딘가에 설치가 돼서,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른길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푸른길 조성하면서 시민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뭐 선후배들이 푸른길 그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문화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지금 그렇게
뭐 일부 바뀌어가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문화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원이나 이런데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뭐 허리 돌리고 이런 그 운동기구를 푸른 길 곳곳에다가 특히나 더군다나 시민 참여의 숲으로 조성해 놓은 곳에다가 구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했었던 사례가 북구 쪽도 동구 쪽도 있었었고 그 남구 쪽도 있었었고요. 그걸 밖으로 빼거나 옮기거나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푸른길이라는 공간에 그 푸른길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설치하고 시설물들을 집어 넣으려고 했었던 것과의 싸움, 나무를 지키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푸른길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푸른길을 조성하지라고 누군가 물으면 답했었던 게 가장 쉽게 답할 수 있었던 게 광주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를 알면 왜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상의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적은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공간으로 녹지라는 나무라고 하는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스스로 푸른길이라는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와 관련돼서 뭐 제가 맡고 있었던 담당했었던 그 시기도 시설물과의 싸움이었겠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철저하게 그 시설물과의 관련된 싸움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그 2000 몇 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이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배운광장에서부터 남광주역, 조선대학교 앞에 너머까지 그 요 필문로 이쪽까지 그때 한 몇 킬로, 2km 가까이를 푸른길 밑으로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푸른길의 흙이, 그러니까 푸른길이, 그러니까 위 지상과 이 도시철도 2호선과의 관계가 뭐 60cm, 30cm, 뭐 이 정도의 흙만 담아놓고 그 밑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푸른길이라고 하는 공간은 굳이 숲이 아니어도 된다. 뭐 잔디밭만 줘도 돼 녹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토심을 뭐 30cm 정도만 줘도 최소 30cm 이렇게 주는 이런 도시철도 2호선 그 노선 계획이 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니다 푸른 길은 숲으로서 의미가 있다 녹지 그냥 초록의 색이 아니라 이곳은 나름들이 나무가 자라고 거기 안에서 새들도 살고 뭐 풀과 벌레들도 살고 뭐 하는 공간이어야 그 푸른 길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구간들은 다 도시철도 2호선이 중앙선을 따라서 공사를 해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실화돼 있으니까 다 눈에 보이다시피 그리고 지금 대남로에선 중앙선을 중심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어려운 배군광장 쪽은 푸른 길 쪽으로 이제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뭐 배군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대학교 앞에까지 푸른 길을 따라서 그냥 쫙 푸른 길을 헤치고 이제 들어오는 이 공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니다 우리는 푸른 길을 갖고 싶다 도로 중앙선으로 이건 공사할 수 있지 않냐 푸른 길이라고 하는 공간의 가치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숲으로서의 가치인데 행정에서는 아니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지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위에 그 3cm의 녹지나 정원 이렇게 뭐죠? 얇은 정원을 만들어줘도 충분하지 않냐? 더 누리게 해줄게. 풀 정도만 심어도 되지 않냐? 뭐, 그래야 그래도 푸른 길이지 않냐? 라고 했던 인식의 차이, 시민의 생각들을 잘 정서나 푸른 길의 가치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때문에
또 불필요한 소모의 그 갈등, 불필요한 갈등들이 한참 있었고 결국은 지금 대남로로 다른 구간도 다 중앙선이 도로 중앙으로 오는데 왜 푸른 길이 있는 구간은 푸른 길 밑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을 세웠던 것 때문에 한번 푸른 길이 또 위기에 그 직면한 적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푸른 길은 숲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숲으로 최대한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뭐 일부 구간은 당연히 좀 공사하는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조준혁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푸른 길을 파가지고 이제 저심도를 만들고 뭐 다시 이렇게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 광주시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푸른 길은 우리가 그 과거에 푸른 길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 단체 회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다시 해서 그 결정을 돌이키는 한 2년간의 싸움이 그래도 지금의 대남로 구간하고 필문로 구간을 이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한 걸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길을 그대로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 공원도 뭐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원칙이나 그 기존의 푸른 길을 만들었던 저는 이제 그게 뭐 광주 정신 유형물로 보이는 거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백운광장의 상습적인 침수를 위해서 하수광고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분은 또 푸른 길을 밑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푸른 길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효율성 그리고 뭐 경비 절감만을 앞세운 그런 계획들이나 행정 절차의 진행은 역시나 그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게 다시 확인됐고 그리고 백운광장은 또 그 다음에 푸른길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푸른길의 단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 단체 입장이나 그 시민들 입장에서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안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푸른길이라는 단체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 이득,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변화하고 순화시키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이 저는 정말로 시민의 권력, 그리고 시민의 힘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야만 유역적 공간은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푸른 길이라고 하는 공간이 꼭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게 아니라 녹지라고 하는 공간이 정말 집 앞에 작은 녹지 하나가 생기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그걸 이미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 녹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시의 생명, 도시의 어쨌든 그 생명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게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지 않고 그냥 푸른 길에 지금 푸른 길 만들어진 지 20년이 결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옛날 폐선부지 푸른 길에서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 옆에 녹지들이 새롭게 공공의 녹지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예술 공간들이 배치되고 하는 게 공공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푸른 길이 그 내 집 앞까지 연결될 수 여러 사람들의 그 집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녹지들을 확장하고 이 선들을 계속 그 거미줄처럼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채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행정이나 특히 행정에서는 이 푸른길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체육 공간도 넣고 문화 공간도 넣고 예술 공간도 넣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지금 시대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푸른 길이 조성하는데 10년, 그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시민과의 이제 소통과의 관련들을 이제 10년을 거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 그다음에 20년은
이제 사무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비전들을 같이 가져가야지 많이 이것들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개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푸른 길의 운동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푸른 길의 확장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푸른 길이 어찌됐건 그 공간의 이야기고, 저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경희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경희 차장님 얘기했듯이 그 공간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들을, 푸른 길에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자료를 찾다가 총회 자료집을 봤는데, 총회 자료집에 매년 이제 슬로건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 선, 면, 채. 푸른 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푸른 길이라고 하는 2m, 3m 폭의 그 가로 공원이 아니고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곳들과 연결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마을 안으로 퍼져나갈 것을 고민을 했었었고, 그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까지 10수년 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있다라는 조직이, 그 답사 조직이 만들어졌었던 거고, 근데 그 공간으로 그 확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게 공간은 실은 어떤 철학이나 누구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공공의 공간인 그 공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뭐 재탄생하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푸른 길이 그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한 체력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어차피 다름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만든 주인이 시민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또한 시민이고, 그 공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민들하고 이 공간, 푸른 길이라는 공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철학으로 담을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확장 또한 이게 1, 20년 만에 그 사람의 사고가 전면적으로 바뀔 거라고, 행정의 사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100년, 200년이 걸리고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준혁 국장님께서는? 저는 푸른 길은 그 공간 자체는 자연스럽게 요구에 맞춰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변화하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림동을 봐도 그렇고 동명동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 어울리게 뭐 그 생물처럼 이렇게 스스로 조금 바뀌는 것 같고, 말했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일제는 소공원이나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요구했다면 이미 이제 각종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할 정도로 왔거든요. 저는 더 고민해야 될 건 이제 이제 푸른길이라는 단체 조직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민들은 과거의 조성 당시 기억보다는 새로 이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얘기가 그냥 광주시가 조성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철길에 살았고 그게 바뀐 거를 본 주민들하고는 전혀 이게 스탠스가 다른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체에 있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다들 나이가 드셨어요, 이제. 이제 그리고 조직이 노예화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두 가지를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푸른길의 건강에 대한 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두는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사실 정말 큰 고민이에요. 심지어는 전문가 그룹들도 그래요. 저는 조동문 교수님의 넥스트는 누구지? 예를 들어서 조진양 교수님의 넥스트는 누구지? 이분 전문가 그룹들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시민 저희 회원 모임들도 보시면 과거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대로 아직도 회원 모임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후원하시는 연령층도 그 그룹들이 그대로 이제 연세가 드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이야 20주년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30주년이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거를? 그게 실제로 고민이죠. 더군다나 저는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밥줄인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청년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운동으로 그게 가장 나가야 될 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준혁 국장님의 그 뜻에 동의하고요. 미력 하나만 우리 조준혁 국장님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푸른 길 너무 좋다. 막 저는 아직도 그 푸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주말에 걷다가 푸른 길 너무 좋아서 전화했다 하는 전화들도 가끔 받거든요. 푸른 길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지고 함께 했던 이 경험들이 확장되기 위한 거는 사실 뭐 마을 공동체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고 뭐 도시재생하는 활동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 이 푸른길 주변에서 그 경험했던 시민들이 뭐 꼭 도시의 녹지 공간들을 확장하는데 그 경험들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어떤 뭐 사회의 변화, 일상의 마을의 공동체의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해 보니까 정말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 도시의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을 푸른 길로 만들고 이 선형 녹지가 갖고 있는 여러 효과들을 했던 그 경험의 성과들이 행정적으로 적용되고 이 선형 녹지 공간들이 확대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데요. 여전히 또 행정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제2, 제3의 푸른 길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 내 집 앞에서부터 내가 목적지까지 뭐 푸른 길을 따라서 꼭 이런 푸른 길이 아니더라도 더 폭이 좁은 더 건강한 뭐 가로수길이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적인 녹지 공간이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녹지 공간들을 따라서 내가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습관이 대문인데 어쨌든 내 집을 나섰을 때 목적지까지 가로수길과 뭐 숲길과 뭐 공원과 이런 걸 따라서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뭐 우리 조준혁 국장님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푸른 길을 중축으로 그다음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같이 활동해주신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간의 확장이 아니고 이해와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들을 사람들이 나눠가면서 또 키워가는 것도 확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푸른 길은 광주의 보물이다.